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을 가르치는 인지심리학자 경기대학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 토요 행복 강의로 여러분들 오랜만에 또 만나 뵙게 됐는데요. 1시간 동안 행복에 관련된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또 이렇게 라이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또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도 올려주시고 또 그때그때 코멘트 또 그냥 여러 가지 반응들 채팅창에 많이 올려주시면은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 주제로 넘어가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다룰 주제는 행복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죠. 성격의 심리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을 좀 달아봤는데 좋은 성격, 좋은 성격, 나쁜 성격, 이상한 성격은 왜 나타날까? 그래서 우리가 성격 좋은 사람들 있고 또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고 저 사람은 좀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오늘 그런 궁금증을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격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격이 뭘까? 사람들이 성격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성격과 관련된 성격 테스트와 관련된 얘기들도 요즘에 되게 많이 하거든요. 또 이렇게 대학생들은 미팅 같은 거 할 때도 아이스 브레이킹, 처음에 이제 어색한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성격 테스트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 우연치 않게 이제 카페 같은 데 앉아 있다가 옆자리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학생들 얘기를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들려가지고 들을 때가 있는데 그때도 보면은 이렇게 성격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뭐 심리학자가 아니니까 그렇겠지만 정작 이제 그렇게 성격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 성격이 뭡니까? 성격을 좀 정의해 주세요. 성격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얘기하는 그 빈도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정작 성격이 뭔지 정의해 보라 그러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사이에 행복한 인생님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또 저스트 무직님도 출석하셨다고 남겨주셨는데, 네, 잘 오셨고요. 윤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성격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기 전에 그래도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성격을 그러면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성격이 뭐냐? 개인의 판단과 결정, 행동들. 우리는 늘 판단하고, 뭐,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아주 내면적이고 일관성 있는 우리의 자세, 태도, 선호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정이나 선택, 또 판단, 행동 등을 자꾸 특정한 방향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스타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 내면의 자세, 태도, 선호, 어떤 가치관, 뭐 신념 이런 거 다 포함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집합, 이게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격에 대해서는 크게 좀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 가지 입장은 이런 성격이 바뀔 수 있다. 성격이 바뀌지, 이런 입장. 그래서 뭐 나이가 자연스럽게 먹으면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실제로 뭐 청소년 시기에서 성인기로 갈 때, 또 성인에서 중장년기로, 이제 중장년기에서 조금 노년기로 갈수록 성격이 좀 바뀌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아니면은 막 종교적인 아주 강력한 체험을 했다거나, 영적 체험이라고 하죠. 그러면 좀 바뀌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임사 체험이라고 하잖아요. 임사 체험. 거의 죽다 살았어. 거의 막 죽을 뻔했는데 정말 이렇게 이 어떤 강을 정말 건널 뻔했는데 그 강을 건너기 전에 딱 돌아왔어.
이제 그런 임사 체험을 하신 분들은 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살아난 게 정말 어떤 정말 초자연적인 것에 도움이구나 이런 걸 느끼고 어떤 초월적인 것이 나를 도왔다 이렇게 느끼면서 성격이 좀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이렇게 득도하는 거죠.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것처럼 득도를 하게 되면은 성격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네, 또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주변에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입장이 있는 거죠. 성격은 바뀔 수 있다. 근데 180도 전혀 반대의 입장도 있는 거예요. 야, 성격 절대 안 바뀌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이거 저 어떤 직장 상사분들 만나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어떤 뭐 직장의 팀장님들, 부장님들 이런 분들 만나면 아, 이 박사 새로 들어온 사원이 있는데 아이고 좀 이상한 성격의 신입사원이 한 명 들어왔어. 그럼 이제 그 옆에서 같이 얘기하던 어떤 직원이 아유 그래도 어쩌겠어요. 좀 이렇게 고쳐서 잘 다독거려서 쓰셔야지 어쩌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그 부장님이나 팀장님은 아, 이 사람 그 모르는 소리 하네 이러면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이제 절대 안 바뀐다는 거죠.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 또 그리고 이렇게 이 의사소통 또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그런 강의 같은 거 듣다 보면은 자기 이제 남편에 대해서 아내분이시죠.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답답한 그 심정을 토로하시면서 자기 이제 자녀들에게 특히 이제 딸이 있다면은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마라 이렇게. 그것도 일종의 이제 성격이 너희 아빠 같은 성격을 만나지 마. 그다음에 이제 행간을 읽어야죠. 우리말에는 이렇게 행간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행간에 너희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은 절대 안 바뀌니까는 만나지 마라. 이제 사람은 절대 안 바뀌고 바꿀 수 없고 고쳤을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괜찮은 성격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런 게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두 가지 입장이 늘 좀 대립하는 것 같아요.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없다.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바뀔 수 있다 쪽이세요? 바뀔 수 없다 쪽이세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과학적인 연구가 그렇고 이제 심리학도 과학이니까 이 과학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은 180도 바뀔 수 있다. 이 입장도 100점짜리는 아니고요. 뭐 점수를 매기자면은 이제 50점. 근데 또 반대로 절대 바뀔 수 없다. 전혀 바뀌지 않는다. 결코 바꿀 수 없다. 이런 입장도 사실은 이제 50점 이겠죠. 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정답들은 대부분 이제 그 중간 어디쯤에 있거든요. 이 균형을 찾는 어디쯤에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뀌는 부분이 있고 안 바뀌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사실 심리학자들도 이게 각자 또 연구하는 분야가 되게 다르잖아요. 물론 이제 성격만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심리학회 안에도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이렇게 이제 있죠, 따로. 근데 그 외에도 뭐 심리학이 워낙 분야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저처럼 인지심리학도 있고, 뇌과학도 있고, 뭐 문화심리학도 있고, 뭐 소비자 광고 심리학도 있고, 제가 있는 경기대학교에는 뭐 범죄심리학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자들 중에서도 이 성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 학자들이 사실 많아요. 네, 사실 좀 많고요. 그리고 성격이 단순하게 뭐 바뀔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모르면은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 원래 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잘 모르면은 어떤 원리가 되게 뭐 복잡하지 않고 이게 간단한 거 아니야? 단순한 거 아니야? 이거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격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니까 이게 단순화 시키는 거죠. 근데 성격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또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성격은 3층이 있어요. 3층.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 성격이 세 가지 층이 있다는 거를 오늘 처음 들어보실 텐데, 이 3층이 있는 거예요.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죠. 성격은 이렇게 3층 구조로 돼 있다는 것부터가 벌써 단순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는 성격이 그냥 하나의 단일한 레이어, 단일한 층으로만 되어 있었을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추측을 했던 건데, 그게 아닌 겁니다. 3층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층을 기본 특성이라고 하죠. 1층의 기본 특성. 베이직 트레이트라고 합니다. 영어 단어에서 state라는 말과 trait이라는 말이 조금 구별이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심리학자들이 trait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게 잘 변하지 않는 특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특성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 뭐 특질 이렇게도 번역될 수가 있는데, 그게 괄호 앞에 이제 괄호하고 잘 변하지 않는 특성, 잘 변하지 않는 특질,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트레이트예요, 트레이트. 근데 스테이트라는 말을 쓰면 이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회 경제적인 지위 같은 거 할 때 소시오 이코노미컬 스테이트잖아요. 그러니까 변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정서적인 상태, 그래서 이모셔널 스테이트인 거죠. 스테이트. 변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성격의 기본 특성은 스테이트이 아니라 트레이트예요. 요거는 그래서 잘 변하지 않는 겁니다. 잘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이 바뀌지 않아, 사람을 고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요 1층, 가장 낮은 층, 요 기본 특성이 바뀌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이제 쓰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기본 특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격에는 기본 특성만 있는 게 아니라 2층이 있어요, 2층. 2층을 성격적 적응이라고 불러요. 어댑테이션. 여러분, 진화론에서 쓰는 말 혹시 떠오르시지 않았나요? 진화론. 이 진화론에서 많이 쓰는 말이 어댑테이션이잖아요. 적응. 또 변화. 어떤 상황과 맥락과 환경에 맞게 나를 변화시켜 나간다. 진화시켜 나간다. 적응시켜 나간다. 이런 어댑테이션, 체인지, 에볼루션, 이게 지금 다 거의 같은 말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그 적응. 요게 2층이에요, 2층. 그리고 요 성격적 적응은요, 말 그대로예요. 진화론에서 우리가 상황과 맥락과 환경에 맞게 적응해 나가듯이, 변화해 나갈 듯이, 변화해 나갈 수 있듯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 2층 성격적 적응은 바뀔 수 있는 거죠. 특별히 1층, 이 기본 특성에서 연약한 점들이 있었을 때, 이 기본 특성에서 뭔가 우리 삶에 안 좋은 측면이 있어. 적응이라는 게 결국에는 진화론적으로 말하면은 생존과 번영에 도움이 되는 특성, 그렇게 적응을 해 나간다, 변화해 나간다, 그 뜻이잖아요. 근데 이 기본 특성에서 생존과 번영에 도움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우리의 판단과 결정과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것들이, 내 행동과 결정을 특정한 방향으로, 내 선택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것이 내 생존과 번영에, 현대적으로 말하면 성공이겠죠. 예. 우리의 성공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같은 거, 또 뭐 결혼 생활, 자녀들 잘 양육하고 이런 것에 별로 안 좋은 게 있어. 그거를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격적 적응이라는 요소로 이제 2층으로 오면요, 뭔가 좀 바뀔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봤을 때 저 사람 성격이 좀 달라진 것 같아. 저 사람 성격이 좀 바뀐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할 때는 기본 특성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적응을 한 거죠. 또 기본 특성에 있었던 어떤 속성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적응을 통해서 커버를 한 거죠. 또는 이렇게 정수기 필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지저분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수돗물을 잘 걸러서 정수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이렇게 해주는 게 필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좀 더 부드럽게 잘 살 수 있게, 적응하면서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필터를 개발할 수 있는 거죠. 필터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게 2층입니다. 성격적 적응. 그리고 사실 이 기본 특성에서 그래서 연약한 점, 안 좋은 점,
우리 생존과 번영에 불리한 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성격적 적응이 잘 돼서 저 사람 좀 달라졌는데 뭔가 일취월장했는데 뭔가 변화가 있는데 좋은 쪽으로 많이 사람이 바뀌었는데 예전 같지 않은데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되면은 괜찮죠. 그래서 바뀔 수 있어요. 이 2층은. 그리고 이 2층이 어떤 식으로 잘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3층. 우리의 라이프 스토리, 인생의 이야기라는 층이 있는 거거든요. 그 층이 좋을 수도 있고 좋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나쁜 이야기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또 좋은 이야기도 만들어질 수 있고 아니면 이상한 이야기도 만들어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개개인을 볼 때는요. 그 사람의 기본 특성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격적으로 얼마나 잘 돼 있는지도 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들, 타인들이 나를 볼 때 나에게서 볼 수 있는 거는 오직 내 라이프 스토리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성격을 정의할 때 그 성격의 정의가 뭐였나요? 우리의 판단과 행동과 결정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판단과 행동과 결정, 이게 라이프 스토리예요. 이건 겉으로 드러나죠. 근데 이 겉으로 드러나는 판단과 행동과 결정이 내 기본 특성의 안 좋은 점들이 그대로 올라와서 이게 만들어졌느냐? 그러면은 인생 이야기가 아름답지 않겠죠. 근데 내 기본 특성을 잘 커버해. 이게 없어진 건 아니지만 잘 커버해. 눌러놨어. 또는 좀 필터링을 잘했어. 걸러냈어. 뭘 통해서? 2층에 있는 성격적 적응을 통해서요. 그래서 좋은 것들이 마치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좋은 선택, 좋은 판단, 좋은 행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됐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 라이프 스토리에서는 좋은 것들만 보여.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 라이프 스토리, 즉 겉으로 드러난 성격이겠죠. 겉으로 드러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 성격이 굉장히 좋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성격에 대해서 추론을 하잖아요. 누군가의 성격에 대해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거는 그들의 라이프 스토리를 통해서 추론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들의 라이프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기본 특성을 추론한다. 기본 특성, 제일 밑바닥에 있는 기본 특성을 추론한다. 또 기본 특성을 내가 알 수 있다.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좀 착각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게 진짜로 기본 특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인지 아니면 성격적 적응이라는 이 필터가 잘 작동한 모습이 라이프 스토리에서 나타난 것인지는 그 사람 자신이 아니면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추론할 뿐이죠. 근데 뭐 적응이 잘 된 사람이다라고 추론할 수도 있겠고 기본 특성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추론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격은 3가지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기본 특성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 특성은 우리 심리학자들이 실제로 아주 자주 측정하는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측정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저희 이제 심리학자들이 가장 널리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는 그 성격 검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소위 빅5라고 부르는 빅5 성격 검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 특성을 측정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본 특성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모님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 특성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부모. 물론 이제 청소년 시기가 돼서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의 영향도 좀 받을 수 있고 또 또래의 영향도 좀 받을 수 있고 또 뭐 아이들의 약간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연예인이 혹시 있다면은 그런 연예인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은 가장 강력한 요소는 아니죠. 아무튼 이 가장 강력한 요소는 부모님이고요. 이 만으로는 18살 정도가 될 때까지 이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보통 입학하기 전까지 이 기본 특성이 주로 부모님과의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또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 기본 특성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중학생 때, 뭐 고등학생 때 정도에 이 빅5 성격 검사라는 걸 하면요, 그 사람의 기본 특성이 나와요. 기본 특성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본 특성이 절대, 그러면 이 검사상으로, 빅5 검사상으로 절대 뭐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때 17살, 18살 정도 때 측정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기본 특성이 이제 청소년 시기까지 만들어지는 거니까 기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인기가 돼서 성격적 적응이라는 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만 19세 이후, 우리 뇌과학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인간의 자기 통제력과 계획성과 또 윤리 도덕적인 판단을 아주 좌우하는 많은 이런 중요한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는 이 전두엽이죠. 이마 바로 뒤에 있는 이 전두엽이 완성되는 게 만 18세에서 19세의 시기인데, 그거가 이제 지나고 나면은 자기 스스로 성격적 적응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성인기에, 뇌과학적으로 이 성인기가 되는 이 전두엽이 완전히 발달하는 만 19세 이후에 성격적 적응을 잘하게 되면은 이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검사했던 결과와 이 성인기가 됐을 때 빅5 검사를 한 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달라진 게 내 기본 특성이 바뀌어서 달라진 거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잘 필터링하고 적응을 한 거죠. 성인기에 뭔가 적응을 잘해서 연약한 부분들, 또 이 생존과 번영에 불리한 부분들을 잘 커버하면은 마치 좀 달라진 것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빅5 성격 검사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일단 기본 특성을 가장 많이 조사를 해요. 오션이라는 약자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쉽게 기억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영어 5가지 영어 단어의 앞 글자를 딴 거죠. 이런 거 이제 아크로님이라고 하잖아요. 5가지 영어 단어의 이제 앞 글자를 따서 오션이라고 외워두시면은 뭐 아마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O부터 볼게요. 오픈리스인데요.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경험에 대한 개방성. 그래서 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으면은 보통 또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성향이 미국 같으면은 민주당 성향으로 가겠고, 이번 아마 대통령 선거에서는 해리스를 이렇게 지지했을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실제로 그런 거를 이제 이 빅5 성격 검사가 뭐 과학이니까 예측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좀 낮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보수적이겠죠. 보수적이 돼서 아마 뭐 미국 같으면 공화당 지지 성향이 높을 거고, 이번 대선에서는 이제 트럼프를 지지했을 가능성이 이제 높은 분들이 형성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오픈리스가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부모님이 좀 진보적인 분이냐, 개방적인 분이냐, 새로운 지식 같은 것도 더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분이냐, 아니면 부모님이 좀 보수적인 분이냐,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의 기본 특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뭐 아이폰 신제품 같은 거 나왔을 때 빨리 얼리 어댑터죠. 그러니까 이런 신제품을 빨리 받아들여서 막 이렇게 오픈런에서 구매하고, 이런 것도 요 개방성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분들이 이제 오픈런 하는 거죠. 얼리 어댑터예요. 근데 이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좀 낮은 분들은 이제 뭐 배터리 폭발하는 그런 문제 같은 거 다 해결된 다음에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들이 시행착오 같은 걸 다 겪은 다음에 뭔가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겠죠. 그런 것들도 사실 이제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신제품을 되게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분이었으면은 아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근데 부모님이 모든 시행착오를 누군가가 다 경험한 다음에 검증된 거, 아주 검증된 거, 확실한 거, 이런 거를 쫓는 분이면은 이게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좀 낮을 수 있겠죠. 이런 게 이제 오픈리스예요. 그 다음 이제 C죠, C. 컨션셔스니스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성실성, 뭐 꼼꼼함, 계획성 이렇게 다 번역이 되는데 가장 널리 번역되는 건 이제 성실성이죠, 성실성. 이 성실성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법한 것들을 예측해줘요. 사회경제적 지위 이런 거. 사회경제적 지위가 성실성이 높을수록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근면 성실한 부분이 떨어지면은 사회경제적 지위도 실제로 낮아져요. 또 이제 학생 때는 학업 성취도를 예측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이 성실성이라는 요소겠죠. 그리고 이 성실성이 그러니까 사회경제적 지위 안에 물론 포함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소득, 어떤 사람의 소득이 높아질 건지 낮아질 건지 이런 걸 예측하는 부분에서도 이 성실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사회경제적 지위의 중요한 요소는 이게 교육 수준.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뭐 석사까지 할 거냐, 박사까지 할 거냐, 이제 이런 것에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 성실성이 예측을 해주는 거죠. 뭐 쉽게 말해서 가방끈이 긴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성실성이 좀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실성도 너무 당연하게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부모님의 영향. 부모님이 성실한 특성을 가지시고 계신가, 아니면 좀 부모님의 성실성이 조금 이렇게 낮은 축에 속하시는가에 아이가 영향을 받고 기본 특성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혹시 이쯤에서 지금 개방성하고 성실성 두 개 다뤘지만은 그러면 이게 지금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까 유전인가? 결국엔 그러면 이 성격 기본 특성이라는 게 베이직 트레이트라는 게 유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유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유전만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환경의 영향이 좀 더 강한 면이 있어요. 환경의 영향. 이 성격에서 환경의 영향이 좀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들 중에 이제 일란성 쌍둥이들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니까 유전적으로는 이제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일란성 쌍둥이가 친부모가 양육할 능력이 이제 안 돼가지고 입양을 가는 거죠. 근데 입양을 갔는데 서로 다른 가정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일란성 쌍둥이 중에 한 명은 좀 보수적인 개방성이 아주 낮은 가정으로 갔고, 일란성 쌍둥이 중에 이제 다른 한 명은 좀 개방적인 진보적인 가정에 갔는데,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그들의 친부모는 예를 들면 뭐 그냥 개방적인 사람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유전의 영향이면 이제 둘 다 개방적이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입양한 부모의 성격을 담는 겁니다. 입양 부모의. 그러니까 친부모의 개방성이나 성실성을 담는 게 아니고 입양 부모의 개방성이나 성실성을 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결국에 이제 환경의 영향이 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전적인 요소로 어떤 걸 물려받았더라도 이제 후천적으로 환경을 잘 이렇게 조정함에 따라서 유전적인 요소가 발현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런 거 이제 후생 유전학이라고 하는데 환경적인 요소가 좀 더 강하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엑스트로버전이죠. 외향성. SNS에 친구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게 이제 이 외향성을 통해서 예측이 되고요. 뭐 이렇게 우리나라 그 카톡방 같은 거에 얼마나 그 많은 친구들이 저장되어 있느냐, 내 스마트폰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저장되어 있느냐, 이것도 이제 외향성의 일종이니까 이 엑스트로버전을 통해서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아무래도 좀 많은 사람들일수록 외향적이겠죠. 그리고 캠핑을 좋아하느냐, 또 스포츠 경기장에 직접 가서 응원하고 하는 부분들을 좋아하느냐 아니냐, 이런 것도 외향성일 수 있고, 또 스카이다이빙이나 스쿠버 다이빙 같은 이 도전적인 아주 챌린지한 활동들을 좋아하느냐, 이것도 이제 외향성일 수 있죠. 이런 부분도 부모님의 영향을 아무래도 좀 많이 받습니다. 부모님 따라서 캠핑도 어렸을 때 많이 다니던 사람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이렇게 그런 것도 좀 좋아하게 되고, 또 부모님 따라서 여러 가지 파티도 즐기고 뭐
외국은 이웃들하고 막 이렇게 바베큐 파티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많이 늘 즐겼던 사람들이 그런 파티 같은 것도 더 많이 즐기게 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또 스포츠 경기장에 농구장, 야구장 가서 부모님 따라서 응원해본 사람이 또 이제 그런 거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부모님의 영향을 특별히 환경적으로 부모님이 어떻게 키우셨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키우셨냐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A입니다. A. agreeableness. 이제 친화성이에요. 친화성. 친화성이 어떤 공감 능력 같은 것을 예측을 많이 해주죠. 친화성이 높을수록 이제 공감 능력이 좀 더 높고, 이게 연인 관계에서 좀 다정다감함 같은 것도 예측을 많이 해줍니다. 또 이제 리더십 같은 부분에서도 어떤 리더가 좀 더 친화적이고,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인 거와 반대인 거죠. 권위주의적인 리더십과 반대의 어떤 섬기는 리더십 또는 잘 챙겨주는 이 코칭 스타일의 리더십을 잘 발휘하느냐, 이런 것도 이 친화성이 많이 예측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또 봉사활동을 많이 할지 기부 같은 걸 많이 할지 이런 부분도 이 친화성이 예측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역시 부모님이 제공한 이 양육 환경이 이 친화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뉴라티시즘이에요. 신경증적인 성향. 반대로 얘기하면 이모셔널 스터빌리티라는 말을 써요. 정서적인 안정성. 그러니까 신경증 성향이 높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겠죠. 근데 반대로 신경증 성향이 낮아요. 그러면 정서적인 안정성은 높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예상하셨을 수 있지만은 이 뉴라티시즘 신경증적인 성향이 정신질환을 예측합니다. 우울증이 나타날지 또 이 공황 장애 같은 게 나타날지 불안 같은 걸 많이 이렇게 겪을지 이런 게 다 뉴라티시즘이 정신질환을 예측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빅5 성격 검사를 통해서 이런 5가지 우리 인간의 중요한 우리의 행동과 판단과 결정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이 성격을 5가지 요인으로 나눠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퀴즈를 하나 드려본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5가지 특성들 중에, 물론 5가지가 다 중요합니다만, 5가지가 다 중요합니다만, 5요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좀 중요한 거, 그거를 한 2개 정도만 딱 뽑아보라면은 어떤 거를 좀 뽑아보시고 싶으세요? 요 5요인 성격검사, 오션에서 진짜 더 좀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거 2개. 제가 이제 정답을 알려드리자면 그게 성실성하고 신경증 성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방적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좀 높으면 높은 대로 살고요. 낮으면 낮은 대로 사는 거고. 또 외향적인 것도 높으면 높은 대로 살고 낮으면 낮은 대로 살고 그런 건데, 이 성실성과 신경증 성향은 어느 게 더 좋고 나쁘고가 좀 분명한 측면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 성실성과 신경증 성향의 측면은 약간의 가치 판단, 가치 평가가 가능한 거죠. 성실성은 무조건 높아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성은 높아야 좋은 거예요.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우리 어떤 성취도, 생산성, 또 우리의 건강 이런 많은 부분들을 예측해 주는 게 성실성인데 그게 다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심지어 돈까지, 소득의 부분까지도요. 그리고 이 신경증적 성향은 무조건 낮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강력한 변수예요. 성실성은 무조건 높은 게 좋은 거고 이 신경증적 성향은 무조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신경증적 성향이 높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정신질환의 위험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신질환의 위험이 크면은 사실 이게 또 성실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뭔가 일을 꾸준히 한다거나 끈기 있게 한다거나 운동을 꾸준히 한다거나 끈기 있게 하는데 영향을 미쳐요. 약간 우울하고 불안하면은 일을 지속하기도 어렵고 공부를 지속하기도 어렵고 운동을 꾸준히 하기도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성실성은 높은 게 좋다는 측면에서 강력한 변수고요.
신경증적 성향은 낮으면 좋다는 측면에서 강력한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오늘의 부제목이었죠. 좋은 성격, 나쁜 성격, 이상한 성격이 이제 나타나는 건데, 그게 다른 것보다도 이 성실성과 신경증적 성향이 어떻게 이 컨비네이션, 이 조화를 이루었느냐가 좋은 성격이나 나쁜 성격이냐, 이상한 성격이냐를 만들어요. 좋은 성격이라고 할 때는 뭘까요? 그렇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신경증적 성향은 낮아야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정서적인 안정성이라고 해야 되겠네. 정서적인 안정성은 높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좋은 성격이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성실하고 근면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정서적으로 되게 안정돼 있어. 불안해하지 않고 내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야. 좋은 성격이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야, 저 사람 성격 좋아 라고 할 때는 다 요 기준 아니겠어요? 그럼 나쁜 성격은 뭘까요? 그쵸. 성실성도 떨어지는데 심지어 뉴라티시즘, 신경증적 성향이 높아. 성격이 이게 안 좋은 거죠. 나쁜 성격이. 그러니까 근면성실하지도 않고 책임감도 없는데 정서적인 안정도 잘 안 돼. 이게 이제 안 좋은 성격이죠. 그럼 이제 이상한 성격은 뭐냐?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건데 굉장히 성실한데 신경증적 성향도 높아. 그러니까는 약간 이게 해석을 해보면은 그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거를 성실하게 구경해야 되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막 이 사람이 짜증내고 화내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를 성실하니까 자주 봐야 돼. 그건 이상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대도 있겠죠. 반대. 이 성실성이 낮아. 성실성이 낮은데 신경증 성향도 낮아요.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은데 마음이 너무 편해. 회사에서 이런 사람 있으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성실하고 책임감이 없는데 느긋해요. 마음이 편해. 세상 편해요, 아주. 그러면은 회사에서 정말 답답하다.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끼리 그 사람 빼고 모였을 때 약간 좀 수근수근 하면서 좀 이상해. 성격 이상해. 얘가 성실하고 책임감이 없는데 혼자 마음이 너무 편한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성격, 나쁜 성격, 이상한 성격을 구분할 때도 결국엔 이 성실성과 신경증 성향으로 결정된다고 보시면은 이게 딱 맞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이제 이게 부모님의 영향을 주로 많이 받아서 청소년 시기에 거의 이제 완성되고 형성되는 게 이런 기본 특성인데,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이 성실도도 떨어지고 신경증 성향은 높고 이런 나쁜 성격, 안 좋은 성격이 만들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인생 거기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로 결정된 걸까요? 그러니까 성실성이 낮고 정서적인 안정성도 낮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번 생은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이제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우리의 이제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1층은 그랬다고 치더라도 1층은 그렇더라도 이제 2층이 있는 거죠. 2층. 그러니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어떤 희망? 우리 뇌가 전두엽이 특별히 완성되는 18살, 19살부터 본격적으로 더 시동을 걸어서 할 수 있는 이 성격적 적응.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성실함과 책임감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는 데 유리한 특성인 이 정서적인 안정성을 후천적으로 획득하는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격적 적응입니다. 어댑테이션. 그래서 여러분이 성격적 적응이라는 걸요, 이렇게 영어로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품성 기량, 그 캐릭터 스킬을 길러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캐릭터 스킬. 그리고 이걸 이제 번역하면은 성품을 좋은 쪽으로, 성숙한 성품을 길러나간다.
성숙한 품성을 길러나간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라는 말을 또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요즘 이제 대학에서 많이 쓰는 말이 이게 인성이에요, 인성. 예, 인성 교육할 때 캐릭터 에듀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캐릭터 에듀케이션, 인성 역량을 길러가는 거죠. 그게 성격적 적응입니다. 그리고 이 성격적 적응의 핵심은 뭐냐?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우리가 높여가야 되는 핵심은 뭘까요? 성실성을 높여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성격 정서적으로 안정돼야 되겠죠. 요거 두 가지예요. 요거 두 개가 핵심이에요. 성격적 적응은 요 두 가지를 딱 잡아나가는 거예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잡아나가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안정성, 신경증 성향은 낮추는 거, 반대로 얘기하면 정서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거, 요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하면은 품성 기량이 많이 길러졌다, 성품이 좋아졌다. 저 사람 성격은 안 좋을 수 있는데 성품이 좋아졌다, 성품이 달라졌어, 인성이 좋아졌어. 저 사람이 원래 성격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저 사람 봐왔는데 원래 성격은 저렇지 않은데 인격적으로 참 성숙해졌어, 인격적으로 참 완성된 사람이 됐어. 그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품성 기량을 잘 길러나가서 성실성 부분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성도 높이면은 그 사람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3층 라이프 스토리는 참 아름다워지겠죠. 성공적인 모습이 될 거고. 근데 요 성격적 적응이 잘 안 돼서 기본 특성에 있는 낮은 성실성과 또 높은 신경증 성향을 필터링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 인생의 이야기를 올려보내면은 이제 아름답지 않은 라이프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적 적응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성격적 적응도를 높여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요 성실한 모습, 또 책임감 있는 모습, 정서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잘 가꿔가고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후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요 캐릭터라는 영어 단어 안에 이미 힌트가 있어요. 캐릭터. 여러분들 배우들이 연기하는 그 대상을 뭐라고 합니까? 캐릭터라고 하잖아요. 뮤지컬 배우들이, 영화 배우들이, 드라마에 나오는 그 배우들이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실성을 길러나가고 우리의 정서적인 안정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요, 성실한 캐릭터를 연기해야 돼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캐릭터를 좀 연기할 필요가 있어요. 가끔가다 제가 이런 연기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면 약간 좀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학생들 중에서도. 마치 이제 연기를 하라고 나를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배우들이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지만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뭐 배우들이 정말 뭐 작품을 한두 개 합니까? 정말 여러 개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성실한 캐릭터를 좀 연기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캐릭터를 좀 연기한다고 해서 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하게 되고 품성 기량을 길러서 성품적으로 아주 성품이 훌륭한 사람, 인격적인 자질이 훌륭해진 사람, 성격적 적응을 통해서 기본 특성에 안 좋은 점들을 잘 필터링하는 그런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배우가 아니잖아요. 우리 대부분은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성실한 캐릭터, 정서적으로 안정된 캐릭터만 연기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잘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성실한지, 또 어떤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이상향이 있습니다. 이상형이 있어요. 우리의 성실한 그 모습, 또 정서적으로 안정된 그 모습이 이미 있단 말이죠. 그 이상향에 맞게 좀 연기하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기본 특성에서 특히 제가 1학년 갓 올라온 학생들에게 이런 주문을 많이 하거든요. 기본 특성에서 성실성이 좀 낮더라도 대학에 와서 성실한 사람의 연기를 합시다.
그래서 지각도 하지 않고 그런 게 사실 연기죠. 다른 게 연기인가요? 지각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엎드려서 자지 않고 또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 않고 또 수업 시간에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싶은 유혹 같은 거는 잘 절제하고 웹툰을 보고 싶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영화 드라마 같은 걸 몰래 어디 숨어서 이렇게 이어폰 꽂고 보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절제력을 좀 가지고 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약간 불편을 감수하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 나가는 이런 성실한 캐릭터를 우리가 좀 이제부터 만들어 가 봅시다. 연기해 봅시다. 연기자들이 마치 그 무대에 서기 전에, 무대에 오르기 전에 이 또 드라마 이 레디 고 슛 들어가기 전에 그 대본 연습을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의 성실한 캐릭터에 대한 대본 연기를 좀 꾸준히 해봅시다. 이런 주문을 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해보는 거죠. 성실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의 연기를 우리는 20대부터 해나가면서 성격적 적응을 할 수 있어요. 좋은 쪽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는데 유리한 이 성실성과 정서적 안정성을 후천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본 특성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예. 이게 언제 알 수 있냐면요. 피곤할 때. 진짜 막 피곤할 때, 졸릴 때, 너무 배고플 때. 이럴 때 요 기본 아무리 성격적 적응이 잘 돼 있던 사람이더라도 기본 특성이 안 좋은 점이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거를 본인이 이제 느껴요. 하지만 그 빈도는 줄여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기본 특성에서 안 좋은 신경증적인 성향이나 이 불성실한 면들을 올라오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 빈도가 증가할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게 나타나지 않는 빈도. 성격적 적응한 성실성, 성격적 적응을 통한 정서적 안정성이 나타나는 빈도를 이런 연기 연습을 통해서 높여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격적 적응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 중에 가장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활동은 일기 쓰기예요. 일기 쓰기를 꾸준히 해 나가면요, 두 가지가 다 잡혀요. 매일매일 꾸준히 한다는 점에서 성실성이 길러지고요. 또 매일매일 일기 쓰기를 꾸준히 한다는 측면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돼요. 여러분, 일기 쓰기가 굉장한 심리치료 효과가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일기 쓰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일기를 쓰면 내 머릿속에 있는 안 좋은 것들에 대한 정리정돈이 되고 때로는 이 안 좋은 점들에 숨어있던 좋은 점도 발견할 수 있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데도 일기 쓰기만큼 도움이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일기 쓰기가 이게 심리치료제예요. 그리고 이걸 매일매일 꾸준히 해나가면은 성실성도 길러지니까 이게 일석이조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정서적 안정성에 특별히 또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산책하기입니다. 산책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후천적으로 정서적 안정성을 길러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요거에 한 가지를 좀 덧붙여야 되는데 뭘 덧붙여야 되냐면 이 스마트폰 없이 산책하는 거. 스마트폰 안 들고 산책하는 거. 그냥 자연을 좀 보는 거죠. 우리 뇌가 구석기 시대의 뇌고 수렵과 채집을 하는 거에 여전히 익숙한 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연을 둘러볼 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신경증 성향이 줄어들어요. 그게 이제 산책이잖아요. 날씨 좋을 때 이렇게 산책을 좀 거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생각이 마음대로 떠돌게 하면서 좀 걷는 거죠. 이거 꼭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서 운동도 좀 하는 거예요. 운동.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체력이 길러지잖아요. 그러면요, 이 체력이 우리를 되게 성실하게 만드는 것에도 도움을 주고요. 이 체력이 우리의 정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평정심을 유지하는데 아주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이 꼭 막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만 운동하는 게 아니라 성실성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성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죠. 자, 마무리 이제 하기 전에 좀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저스트 무징 님이 좋은 성격과 나쁜 성격의 기준을 나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아까 잠깐 이제 설명했지만, 우리가 보통 좋은 성격이라고 할 때는 빅5 성격 검사에서 성실성이 높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신경증 성향이 낮다. 이게 좋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성실성이 떨어지고 또 신경증 성향이 떨어지고 이게 나쁜 성격이죠. 그리고 사실 제가 아까 이상한 성격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이제 성실성이나 신경증적 성향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가면은 그냥 둘로만 구분하자면 나쁜 성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님이 창의적인 분야나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에겐 개방성이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핵심적으로 우리 성격적 적응에서 핵심적으로 길러나가야 되는 측면은 이 성실성과 정서적인 안정성이었지만, 직업상으로 개방성이 중요한 직업을 만약에 나중에 내가 얻게 됐다. 그럼 그것도 적응해야죠. 그리고 직업상으로 나는 내성적인데 직업상으로 외향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해야 된다. 그럼 후천적으로 외향성도 적응해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유재석 씨. 아마 옛날에 유재석 씨 데뷔 초기에 이분이 이제 20대 후반 30대 그쯤이죠. 데뷔 초기에 이 유재석 씨를 기억하는 분들이 좀 드물 텐데 저는 기억합니다. 이분이 그때 이제 성공하지 못했었잖아요. 다른 이 사람 동기들은 다 이제 승승장구할 때 유재석 씨는 성공하지 못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이디어는 더 좋고 공부는 더 많이 하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성적이어서 연예인 활동을 하려면 외향적이어야 되는데 카메라도 잘 쳐다보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또 카메라 앞에만 서면 약간 카메라 울렁증이라고 하죠. 덜덜 막 떨고 머리 하얘져가지고 자기가 준비했던 거 하나도 기억 못하고. 그런데 이분이 자기를 바꾼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이분이 진짜 내성적이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적응해 나간 거잖아요. 이런 게 성격적 적응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질문도 받아봤고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 했죠. 온 세상은 무대요, 우리는 배우다. 이게 제가 볼 때 셰익스피어의 중요한 통찰력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배우는 아니죠, 물론. 우리가 직업상 배우는 아니지만 우리는 좀 배우처럼 연기하면서 성격적 적응을 이뤄나갈 필요가 있고,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성격적 적응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보다 아름답고 성공적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면 좋겠고, 바로 그런 분들이 다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달 12월 달에는요, 건강한 삶을 위한 방어 기제, 우리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방어 기제를 어떻게 발휘하느냐 이런 것도 행복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어 기제 심리학에 대해서 다음 달 연말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여러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국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